예, 다음은 제6차수 물류 신기술의 제2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챕터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센싱 기술을 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원하는 값을 도출해서 그걸 통제 관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변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뭐 혁신이다, 뭐 변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어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 디지털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변형이 목적어가 줄 것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센싱이라든지 그 데이터 값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실시간으로 할 것인가, 뭐 우리가 필요한 때 어떻게 도출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목적 값을 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업들이 디지털로 바뀌어서 경영하는데 이 그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바일이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모바일로 연결한다든지 클라우드로 연결한다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I라든지 AI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기술로 해서 경영 환경상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만큼 뭡니까? 비즈니스의 활용도를 높이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고 획기적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의 신규 창출을 추구하는 활동이 바로 디지털 경영이다, 디지털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경영하다,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 그러면 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혁명을 속도를 높이겠다, 가속화시키겠다,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보안 기술, 보안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독창적인 어떤 독창적인 현실, 주장되고 있는 독창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지를, 그죠? 인식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응용을 한 로봇 기술이라든지, 지능형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3D 프린팅이라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물이라든지 인지, 이런 것들을 뭘로 공유 개념, 그죠? 분석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제 관리하는 이런 어떤 셋업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더라. 그런 부분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37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뭘까? 라고 본다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뭡니까? 산업들이 그 군별로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군이 이제 경계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범위도 이제 구분이 매오모해지고요. 그래서 이 그 산업군이 이제 통합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쟁에서 이제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애매모호한 거야. 특히 그 정보 그 변화가 온 거는 이제 정보, 그죠? 정보화 시대는 조직들이 어떤 형태든 모였다가 또 분산됐다가 직원들 간에 어떤 또 뭡니까? 그 부서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들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유를 통해서 통신들의 속도라든지 수요의 증가라든지 또한 자기 관리의 어떤 이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다시피 뉴턴 만율력은 딱 사가 지구 만율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너무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 혼돈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형화된 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어떤 정형화 비정형화된 업무들을 얼마든지 처리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방식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성장성도 뭡니까? 정체화돼 갑니다. 경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정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에라든지 마진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 뭐냐? 뭘 통해 하느냐? 이런 부분이요. 즉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성장은 쉽게 성장되는 건 이제 없더라. 그럼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군들이 발굴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고객 중심으로 독특한 어떤 독특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개발 방법 이런 것들이 고객 중심으로 한 독특한 방식이 아니면 안 되더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전통 아날로그 방식의 그 관심에서 이제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드는 데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인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짓거나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또 뭡니까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될 이런 어떤 그 시대에 왔다. 그렇게 그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 생산해서 새로운 어떤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본 시대에 개막해서 그거를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노동 시장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형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이 뭘까?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 경험, 여기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데이터의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족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뭡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요소, 또는 큐레이션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뭡니까?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기업에서는 생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돈의 시대, 그죠? 뉴턴 아니라 정형된 게 아니라 혼돈의 시대가 오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런 것들요.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뒤에 새로운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은 뭡니까? 쉽게 나지 않더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성장되는데 그 성장들은 기존의 성장들은 거의 이제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회 시장들을 창출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어떤 디지털 형식의 이제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정제된 고객 중심으로 한 데이터가 자신의 플랫폼 기업에 맞도록 어떤 상품화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업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창출돼야 된다. 그렇게 시대가 도래됐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런 바탕에서 제품이란 서비스 개발 방식에서도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제품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이라든지 보고 느끼고 공감각적인 이런 것들, 그죠? 익히고 그런 것들, 그런 방법들이 감성을 통해서 통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관리 기술들, 알고리즘 어떻게 해법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플랫폼 시대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진화된 어떤 기술 요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뭡니까? 제4차 산업혁명,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걸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뭡니까?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 해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플랫폼 사업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연합, 연계, 이런 통합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협업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도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플랫폼에다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BM에 대한 아웃박스에다가 아웃 오브 더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변화에서 플랫폼 시대를 해서 이런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가운데 이제 볼게요. 플랫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더 박스 솔루션에서 해결이 불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플랫폼을 볼게요. 플랫폼에서 이제 양면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될 수 있는 부분 하고 거래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자산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자산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을 시켜서 그걸 뭡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죠? 고객의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고객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물류를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 또는 개선되지 못해서 해법을 풀지 못해서 개선되지 못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뭡니까 피드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비용을 이렇게 모집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 비용을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운 시장에 확실하게 독보적으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독창적인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하지? 해결함으로써 독창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서 시장성을 영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앞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이제는 성장성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정보라든지 기법들이 공유화되다 보니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뭡니까 동종업계는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기업들이 우리 업종에 아니면 경쟁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은 고객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만들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없는지 그런 것들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제품이라든 상품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기술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실제적으로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어놓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간다고 그러면 예측이라든지 시장 분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뭐예요? 사회에 나가면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 챕터 4로 해서 앞에서 계속적으로 스마트 물류에 말씀드렸듯이 로지스 4차 혁명, 그죠? 물류 산업의 4차 혁명 시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물류 변화들은 진화였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진화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노베이션 또는 이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럭션, 즉 혁명,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진화가 아니라 이제는 혁명과 파괴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어떤 상품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기준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4차 혁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이제 키워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IoT, 그죠? IoT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AI들, 인공지능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드론. 이렇게 5가지를 이제 한번 키워드를 나눠서 물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요. IoT는 이제 인터넷 기반을 해서 사물들을 사람 또는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능 기술과 서비스에 연계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혁명을 불러올 수 있도록 연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해내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터넷 기반을 한 IoT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전자상거래의 급증함에 따라서 물류 산업에서도 IoT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요,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창고 업무라든지 무인 반송차라든지 인터넷을 가지는 제어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 조절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어떤 실시간의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통제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센서나 통신 기술에 대한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주면서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기기에 연결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알아서 세팅해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열리는 것이 바로 IoT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3세대지만 4차 혁명에서는 서로 기기들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통제 관리를 해서 그걸 또 기기 간에 또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서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IoT를 중심으로 한 기반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동화에 따라서 서로 연산작용할 수 있도록 지능을 삽입하는 거죠, 그죠?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AI를 보시면 말씀드리는데요. 광대한 물류 데이터를 매일 축적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요 변화와 업무 현장의 개선 사항이라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어떤 제어값을 내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현장에서 이제 AI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기 판단 능력을 저기 높여서 효율을 높여서 그 결과값을 선택함으로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의견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또 AI가 이해해서 그 업무 뒤에서 업무 지시에 반영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면서 사람과 AI 그 활동이 서로 협력해서 업무 효율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이런 업무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고도화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 작업에서도 물류 현장 작업에서도 그 로봇가, 그죠? 인공지능형 로봇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48페이지 무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운전자가 소송 없이, 그죠? 센서라든 레이더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그걸 대응해서 목적지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없이 쉬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고, 그죠? 주어진 시간에 정속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수송을 하다 보니까 운송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더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으로도 무인 자동차가 발전되더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용화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죠, 그죠? 개발 단계인데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도로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판단할 거고요. 특히 막히거나 아니면 이 안개 끼거나 도로 공사가 있을 때 빨리 GPS를 통해서, 그죠? 그런 상황들을 빨리 피해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연료 소모량이 적정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PS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로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니까 그 불필요한 어떤 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차 시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뭡니까,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존 운전자들의 업무 보조 분야에는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기존의 운송 시장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로 계속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차량에 장착된 센서 레이더를 통해서 자동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최적의 속도를 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도로에 뭡니까, 실수라든지 오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통사고량이라든지 연료 소모량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변화가, 예를 든다면 쿠글이 자동차 메이저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현대 상용 자동차가 메이저입니까? 자동차 메이저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결론은 저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 사업자들을 거느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들도, 업종들도, 살짝 업들도
이제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이제 로봇 시장에 볼게요. 이제 혁명적인 게 이제 로봇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센터의 피킹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조 라인에 예를 든다면 자동차 생산 공장에 자동차 이 제조 단계별로 그죠? 조립 단계별로 부품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조달 물류 그죠? 부품 조달 물류 이런 부분이 로봇 기술로 바뀐다고 그러면 정확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정시성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모델들을 지금도 그렇겠지만 서열 방식으로 해서 바뀌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어떤 그 시장에서는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인력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이요. 지금은 단순한 어떤 단순한 작업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세밀한 작업들, 즉 다시 말하면 게장 피킹이라든지 아니면 포장 열고 포장재를 절개해서 열고 한 개, 두 개 단위, 게장 단위까지도 이렇게 피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 발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머지않아 지금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물류 산업에서는 혁신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은 이제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빠르고 편리한 화물 처리한 로봇팔, 그죠? 방금 말씀드린 피킹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뭐 작업의 어떤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물론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인 자동차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장 단위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물류 물센터에서 도입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기술들을,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요즘은 단순하게 속도라든지 세팅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이라든지 아니면 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많은 좀 발달이 있어야 될 거고, 시간이 좀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간이 입고라든지 출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정할 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들, 즉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개장단이라든지 피킹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밀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량들, 그 다음에 대용량 이런 운송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고중량, 대용량 이런 부분들은 지게차에다가 이 로봇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입출고 보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정밀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속도 가지고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대신에 로봇이 무겁고 많은 화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 그래서 로봇은 물류센터에서 투입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판매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피킹하거나 포장하는 그런 통신 판매 사업자들 보니까요. 예를 든다 쿠팡 같은 경우는
저기 덕평 IC 같은 경우는 한 3천 거의 5만 평 가까이 되는 물류센터인데요. 연면적이 그게 그 몇천 명이 천 몇백 명이 저는 그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로봇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 인력 저감이라든지 이런 정확도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로봇은 튼튼하고 구조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충진할 수 있는데 인건비에 거의 들지 않고 있다. 자율로 뭐 다 하니까 그건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으로부터 상품 출하까지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 근데 지금까지는 이때 정형화된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박스 단위라든지 뭐 팔레트 단위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아직 것들은 피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킹 작업 같은 데는 인력을 굉장히 감축할 수 있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 투자할 때의 어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 게 사실상 그 큰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 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은 소화물의 단거리 운송에만 적합하다고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과의 충돌이라든지 뭐 30분 내에 배터리 문제, 그래서 동력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 주파수 간의 충돌로 인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또 그런 사실들이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5년도에 아마존에서 이제 신형 드론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치바시에서도 이제 올해 그 올림픽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택배를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달성해서 치바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왜 그러면 드론 택배가 유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도심 내 정체 현상 이런 게 없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 넘고 물 가다 이렇게 해서 길은 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넘어 타기 때문에 단거리가 운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마당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옥상 이런 데 가까운 가정을 바로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 차량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드론 덕분에 빠르고 뭐 섬세한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차원에서 이제 택배 부분에 드론 배송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론을 중심으로 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의 에서는 이 드론을 중심으로 한 이 운송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뭐 지금도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이 씨 뿌리기라든지 아니면 농약 치기라든지 아니면 작황을 촬영해서 그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성장성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뭐라고 하죠? 수학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뭐 교량의 높은 어떤 교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 점검할 때 그죠? 드론을 쫙 촬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매번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드론을 딱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드론으로 해서 산업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택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지 배송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심지 내에서는 아파트촌에서도 보면 이 워낙 고층화돼 있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제품 어떻게 이 배송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옥상에 도착시켜 놓고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전송해서 거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이 수신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퇴근하고 저녁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받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관리해서 배송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드론을 띄우기가 좀 난해한 지역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봐서는 드론 문제 이런 문제이 드론 택배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6주차 물류 신기술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